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벌써 2025년이 저물어 간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올 한 해는 뭐 단연 AI의 해였죠. 맞아요. 기술주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축제 같은 한 해였을 겁니다. 그렇죠. 생성형 AI라는 그 거대한 파도가 시장 전체를 그냥 들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S&P 500 지수가 15%나 올랐으니까요. 네, 거의 모든 기술주가 그 혜택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AI 파티가 끝나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도 들려와요. 정점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선을 좀 돌려볼까 합니다. 현재 그 화려한 주류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2026년을 새롭게 열어젖힐 만한 그런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다른 분야의 기업들을 말이죠.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두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두 기업은 중국의 거대 커피 체인하고 미국의 소규모 식품 회사입니다. 네, 언뜻 보면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전혀 없어 보이죠? 커피랑 식품? 근데 이 두 사례가 성장, 위험, 그리고 가치 평가라는 동일한 키워드로 딱 묶여 있습니다. 한쪽은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거인, 다른 한쪽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도전자죠. 와, 흥미로운데요? 각 기업의 진짜 매력은 무엇이고 또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함정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제기의 서사시를 쓰고 있는 첫 번째 기업, 루이싱 커피부터 시작해보죠. 네, 올해 주가가 33%나 급등했는데 사실 이 이름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2020년에 그 떠들썩했던 스캔들? 그걸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회계 부정 사건이라는 게 기업에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으니까요. 맞아요. 당시 경영진이 2019년이랑 2020년 재무제표를 그냥 통째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가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1억 8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았고요. 네. 결국 파산 보호 신청하고 나스닥에서도 쫓겨났죠. 그야말로 상장 폐지까지 당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던 회사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극적인 부활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기업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점이죠? 투자자들이랑 규제 당국의 신뢰는 무너졌을지 몰라도 정작 커피를 마시는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는 아주 굳건했다는 겁니다. 아, 소비자들은 달랐군요. 네, 그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루이싱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매장 열고 커피 파는 일이요. 네네. 그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계속 확장됐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탄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그 혼란 속에서도 사업은 계속 성장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최근 3분기 매출만 봐도 전년 대비 50.2%나 증가했어요. 와, 50%나요? 엄청나네요. 네, 2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더 놀라운 건 중국 본토랑 홍콩에서만 무려 2,979개의 매장을 새로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3,000개예요? 와, 이건 그냥 회복을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시장을 거의 집어삼키려는 듯한 아주 공격적인 확장세입니다. 그렇군요.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들의 진짜 야망은 이제 미국 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잖아요. 스타벅스하고 던킨 도너츠라는 절대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곳인데요. 그렇죠. 현재 미국 내 매장은 5개에 불과해서 아직은 간보기 수준입니다. 아, 이제 막 시작이군요. 네, 하지만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아주 영리한 전략이 숨어 있어요. 바로 규모의 경제를 무기로 활용하는 거죠. 규모의 경제요? 루이싱은 이미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거대한 중국 시장이라는 일종의 현금 창출 기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걸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당분간 손해를 보더라도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쟁자들을 뒤흔들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겠다. 이런 계산인 거죠. 잠깐만요. 아니 근데 그 전략이 과연 통할까요? 아, 그게 바로 핵심이죠. 미국 소비자들은 그냥 싸다고 커피를 막 고르지는 않잖아요. 스타벅스는 거의 하나의 문화 같은 건데 맞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가 있죠. 그 단단한 벽을 단순히 가격만으로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문화적 장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그 불확실성과 문화적 장벽이라는 위험, 그게 바로 루이싱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스타벅스가 37배인 것과 비교하면 이건 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시장이 너희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못 믿겠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그 의심을 실력으로 증명해낸다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루이싱에 투자하는 건 완성된 그림을 사는 게 아니에요.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미국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의 위험이 큰 만큼 성공했을 때의 보상도 엄청날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루이싱의 사례는 저평가된 기업이 과거의 오명을 씻고 어떻게 재기하는지를 보여주네요. 네.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고평가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장을 꿈꾸는 작은 기업 말이죠. 아, 어떤 기업이죠? 바로 마마스 크리에이션스 이야기입니다. 이름부터 아주 정겹네요. 루이싱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네, 그렇죠. 이 회사는 올해 주가가 무려 75%나 폭등했습니다. 75%요? 네, 시가총액은 5억 6,600만 달러로 루이싱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죠. 마치 다 자란 거목 옆에 이제 막 무섭게 자라나는 묘목 같다고 할까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근데 이 작은 묘목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이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건가요? 전향적인 고위험 고수익 성장주 베팅이군요. 맞습니다. 그 성장의 동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째는 유기적 성장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타겟이나 푸드라이언 같은 미국의 전국적인 대형 유통체인이랑 잇따라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아, 대형 유통망에 입점했다. 네, 이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어떤 의미죠? 전국구 유통망의 그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했다는 건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를 받은 셈이에요. 브랜드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죠. 작은 회사가 대기업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확실히 신뢰도를 높여주는군요. 그럼요. 그럼 두 번째 동력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생산 능력에 대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아, 생산 능력? 주문이 폭주하는데 그걸 감당할 공장이 없으면 성장은 거기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네. 마마스 크리에이션스는 늘어나는 수요를 차질 없이 소화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성장의 속도를 뒷받침할 체력을 미리 길러두고 있는 아주 영리한 행보죠. 성장통을 겪지 않기 위해 미래 준비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전략적 인수입니다. 최근에 즉석조리 식품을 만드는 크라운 원이라는 회사를 1,750만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식품 산업에서 이런 인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나요? 단순히 몸집을 불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건 몸집을 부르리는 동시에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른바 시너지 효과죠. 시너지. 예를 들어 두 회사의 생산 라인을 통합해서 공장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네. 또 육류 같은 원자재를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한꺼번에 구매하면서 구매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아, 구매력이 커지니까. 예. 이런 작은 효율성 개선이 모여서 회사의 전체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불편한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시죠? 이 모든 성장 스토리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선행 PE가 58배라고요? 58배. 네. S&P 500 평균인 22배의 2배가 활짝 넘는 수치입니다. 이건 성장 가능성을 넘어 거의 거품 수준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지 투자자들이 너무 흥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 그 의심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58배라는 가격표는 절대 정당화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성장주 투자자들은 다른 계산법을 씁니다. 다른 계산법이요? 네. 그들은 지금의 이익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수년간 연평균 20, 30%씩 성장했을 때 그 미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 아, 미래의 성장을 미리 당겨와서 가격에 반영한다. 그렇습니다. 즉,
성장할 수 있는 권리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높은 가격은 마마스 크리에이션스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줄 거라는 시장의 강력한 믿음이 반영된 결과로군요. 맞습니다. 만약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서 다룬 루이싱 커피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루이싱은 저렴한 가격에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해외 확장에 성공할 가능성에 투자하는 일종의 턴어라운드 스토리입니다. 네. 반면에 마마스 크리에이션스는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 오직 순수한 고속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미래의 잠재력에 투자하는 퓨어 그로스 스토리인 셈이죠. 턴어라운드 대 퓨어 그로스. 네,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성장 투자 방식입니다.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자, 2026년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성장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는 회계 스캔들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자신의 거대한 규모를 무기 삼아 새로운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작지만 틈새 시장에서 폭발적인 속도로 영토를 확장하며 거인을 꿈꾸는 민첩한 기업의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기술주나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AI 관련주 너머에도 이렇게 매력적인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네, 맞아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두 기업은 성장에 이르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루이싱처럼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규모의 경제로 압도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마마스 크리에이션스처럼 틈새 시장을 바르게 장악하고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도 있는 거죠. 결국 투자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회사가 가진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느 쪽의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네요. 네, 맞습니다. 한쪽은 스캔들이라는 과거의 그림자와 싸워야 하는 평판의 위험을 안고 있고요. 네, 그렇죠. 다른 한쪽은 높은 가치평가라는 미래의 기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실적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보상을 기대할지 투자자 각자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죠. 네, 오늘 루이싱 커피의 대담한 재기와 미국 시장 정복이라는 야망, 그리고 마마스 크리에이션스의 폭발적인 성장 전략까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남깁니다. 오, 어떤 거죠? 저희는 오늘 성장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브랜드 신뢰에 관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신뢰. 루이싱 커피는 과거의 잘못으로 무너뜨린 신뢰를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시장인 미국 소비자들에게 다시 쌓아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를 다시 붙이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죠, 정말. 그렇죠. 반면 더 작은 브랜드인 마마스 크리에이션스는 전국의 모든 새로운 매장에서 모든 새로운 고객에게 신뢰를 처음부터 쌓아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쪽은 재건, 다른 쪽은 건설이군요. 네, 이 두 기업의 상황을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2026년에 세계적인 규모로 무너진 평판을 재건하는 것과 전국적인 규모로 새로운 평판을 건설하는 것 중 과연 어느 쪽이 더